반짝반짝 빛나는 칙모닝 2025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일차입니다. 오늘도 세계의 미래 보고서 205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멀리 146페이지예요. 국영수가 사라지고, 국영수가 뭐죠? 지식 수업이 사라지고 이제 소통과 창의성, 분석력, 협업을 배운다. 우리가 앞서가서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식이 아닌, 그죠? 지식이 아주 사라지는 게 아니죠. 사라질 수도 없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창의성, 분석력, 협업을 배우는 거. 그죠?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또 볼게요. 2015년 11월 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대졸 취업자의 전공 불일치 비율은 2005년 23.8%에서 2011년 27.4%로 6년간 3.6%포인트 상승했다. 2011년 기준 인문계 취업률은 79.7%로 사회 공학 계열과 최대 8.1%포인트 차이가 났다. 입사 시험 준비, 어학 연수, 자격증 취득 등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합해 평균을 낸 결과 인문계 졸업생은 1인당 745만 6천 원으로 사회 공학 계열보다 훨씬 많았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취업난으로 인해 인문계 기피로 옮겨갔다는 증거다. 만약 수백 년 전에 농부에게 아이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 어떤 기술을 익혀야 하느냐고 물었다면 그들은 주저없이 우유 생산 기술과 밭농사 기술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심지어 한 세대 안에서도 사라지고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이 있다.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죠. 현존하는 직업 20억 개가 2030년에 소멸되고 현존 일자리 80%가 15년 안에 사라진다고 한다. 2011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 중 65%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 직업 사이클이 가속화되는 세상에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게 하려면 어떤 기술을 가르쳐야 할까? 핀란드는 2020년까지 전통적인 수업 과정을 호시, 그러니까 즉 소통하고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협업을 강조하는 주제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네 가지 기술이 팀워크나 협업의 핵심 기술이며 팀워크나 협업의 핵심 기술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초연결 사회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말한다. 한편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은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 네트워크 등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세계의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포시와 더불어 세 가지 기술을 더 요구한다. 세 가지가 더 어떤 거요? 적응성, 복원력과 기계, 지속적으로 배우려는 사고방식. 그죠? 사고방식이다. 이 기술들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게 하며 그들이 마주하게 될 신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적응하고 중심을 잡으며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다.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도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코딩을 가르치며 중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에는 기술교육 2년, 창업 및
기업가 정신교육 3년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가 정신교육, 이거 좋죠. 이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마주치게 될 현실이 무엇이든 적응할 수 있는 높은 적응력을 가르치려는 시도다. 그죠? 부어의식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신념을 어릴 때부터 없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148페이지 볼게요. 무인 자동차는 어,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하는가? 가까운 미래에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언급했고, 또 요즘 뉴스로도 많이 접할 수 있어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은 이미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 토요타, 니스, 닛산, 메르세데스, 아우디, GM, BMW, 구글 등이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애플 역시 무인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다. 자동차 시장에서 시작해 이제 IT 기업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해요? IT 기업으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저희 회사는 40년 전에 창립을 하고 나서 바로 IT 기업으로서 그때부터 방향을 보고 성장을 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진화가 된 거죠. 그래서 IT 기업이었다라는 걸 저는 처음에 사업을 26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듣고 있었거든요. 예, 모든 또 다른 이 큰 회사들도 자동차 시장에서 IT 기업으로, 이제는 IT 기업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뒤처지고, 이제 생겨버리면 그건 또 이제 다른 쪽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무인 자동차의 상용화와 함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정말로 안전한가 하는 의문이다. 무인 자동차는 프로그램된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 운전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것이 제조사 측의 입장이다.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람 또는 사물과의 충돌을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로봇이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자동차의 에너지 발생, 추진력 등을 생각하면 운동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하는 엄청난 기술은 아직 없다. 지금 이제 기술이 또 발달했죠. 발전했어요. 추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장애물을 만날 경우 어느 쪽으로 피하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까? 인간은 철학이나 윤리를 배워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파악하려는 습성이 있다. 하지만 로봇도 윤리를 갖고 있을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리는데 앞에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고 그중 한 사람을 피하고 한 사람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자동차 충돌 상황에서 자동차가 해야 할 윤리적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이 최근 제안이 되었다. 무인 자동차는 임의의 결정을 내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무인 자동차는 인간 운전자에게 제어 시스템을 넘길 수 있다. 무인 자동차는 디자이너가 미리 프로그래밍 해둔 값 또는 소유자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값의 기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자동차 인공지능의 마지막 선택은 좀 더 자세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더 작거나 더 취약한 사람, 성인과 아이가 있을 때 아이를 피해야 한다는 선택 같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사물이 있으면 당연히 사물을 선택해야 하며 극단적으로는 얼굴 인식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와 비교해 급하게 한 사람을 선택해 그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한다. 이런 각각의 상황에서 컴퓨터는 스스로 선택하거나 다른 컴퓨터로부터 정보를
아웃소싱하거나 이미 프로그램된 가치에 따라 선택을 할 것이다. 인간은 똑같은 의사 결정에 직면했을 때 동전을 던지거나 윤리적인 근거를 통해 결정한다. 특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윤리적 사고가 움직인다. 이런 문제는 테드토크에서 유스챙 박사가 어려운 선택은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며 논의되기 시작했다. 어려운 선택은 결정할 선택의 조건 및 대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해 정의가 명확히 내려져야 로봇의 선택이 쉽다. 가령 사람이 사물보다 중요하고 어린이가 어른보다 더 중요하다는 식이다. 결정이 쉬운 경우는 하나의 대안이 다른 것보다 중요성에서 차이가 확연할 때다. 인간이 자연스러운 색상을 선호하는 경우 방을 칠할 페인트로 형광 분홍색보다는 밝은 베이지색을 선택하기가 더 쉽다. 문제는 대안을 얼른 선택하기 힘든 상황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골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싶지만 도시에 일자리가 있을 경우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때 살기 싫어도 도시를 선택한다. 일이 삶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비판적으로 분석해 결정하며 그 선택을 한 정당한 이유를 찾는다. 방을 칠할 페인트를 선택할 때 또는 시골이나 도시의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객관적 측정 기준은 없다. 대신 우리는 결정을 내릴 이유를 찾아내고 이 작업을 수행할 때 법사회 규범, 윤리 시스템을 적용한다. 그러나 기계는 이런 작업을 해서 선택하기가 어렵다. 구글은 최근 기계가 인간처럼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배우고 숙지하는 인공지능 구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상황에서 선택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듯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하도록 했다. 경험에서 배우고 추측하는 능력을 인공지능이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인공지능이 무인 자동차에 적용된다. 의사가 환자 대신 결정하는 것처럼 임의 결정을 아웃소싱하거나 현지 법률을 내장하고 법적 판결 데이터와 패턴을 샅샅이 뒤져 값을 미리 프로그램하는 방법을 심어줘야 한다. 사람과 주의, 사회,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사한 의사결정 과정을 관찰하고 적용해서 미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해줘야 한다. 의사결정권까지 이제 AI에게 데이터에 입력을 한다는 거죠. 챙 박사의 이야기는 매력적이다. 그녀는 인간의 선택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선택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계산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한다. 인간 발달의 가장 높은 형태를 로봇은 모른다는 것이다. 상식으로 임의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 경우 인공지능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묻지도 못한다. 인간의 가치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계를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일한 정도의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로봇에게도 필요할 수 있다. 로봇에게도. 네. 어떤 경우에는 로봇이 인간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사법 시스템에 더해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할지 모른다. 세상에서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능력 차이가 큰 경우에 하나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인간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면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지만 인공지능은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무인 자동차의 인공지능에 입력하고 가르쳐야 한다. 네, 인공지능 시대에 무인 자동차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153페이지에 문제를 해결해주는 미래 유망 기술들, 문제를 해결해주는 미래의 환경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생활 습관도 변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가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2020년에 인터넷 인구는 70억 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 인터넷을 하는 인구들이 동일한 항목에 143달러를 사용할 경우 1조 달러의 매출로 이어진다. 즉, 지구촌의 인구가 한 개씩 살 만한 물건을 만들면 곧 1조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다. 근데 저희 제품이 여기에 막 적용이 되네요. 그렇죠?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아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바디바 하나라도 있죠. 하고 그다음이 오일에 대한 걸 안다면 야 1조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다. 나로부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죠. 네. 세계 최초의 백만장자는 존 제이컵 에스터 코넬리우스 벤더빌트 또는 뉴욕의 담배 제조업체 소유주 피에르 로릴라드일 것이다. 백만장자라는 용어 자체가 사용된 것이 19세기 초반이라고 하며 이들보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등장한 존 디 록펠러는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다. 그는 스탠더드 오일에 투자한 결과 20세기 초반에 억만장자 범주에 들어갔다. 포브스에 따르면 현재는 빌 게이츠가 780억 달러의 순자산을 소유해 1위며 2014년 억만장자 자격을 갖춘 사람은 1645명이다. 우리도 여기 들어가야죠. 우리도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기업의 경우 가장 부자는 애플로 시가총액 6,830억 달러,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 인터넷, 엑선 모빌 4,100억 달러, 석유죠. 구글 3,670억 달러, 소프트웨어, 인터넷, 마이크로소프트 3,950억 달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터넷, 버크셔 해서웨이 3,610억 달러 투자, 존슨 앤드 존슨 2,770억 달러 의료 장비 및 서비스 등이다. 이들 기업 역시 그러했지만 앞으로 억만장자 기업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신속한 확장, 글로벌 기업, 수요가 있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 세계 어느 곳이나 운송 가능한 제품. 맞죠? 저희 거 신속한 확장하고 있잖아요. 글로비브도 지금 또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고 수요가 있는 제품이죠. 쓰면 없어지고 재구매가 가능하고요. 세계 어느 곳이나 운송 가능하죠. 50개국에 다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베트남에 그 보라색 베트남을 갔는데 보라색 선크림 살 수 있냐. 제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서 있으면 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고수익성, 최대 영향력, 최대의 영향력이 있는지 고수익성도 가능한 건지 고수익성이 되죠. 어떻게 해요? 마케팅과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고수익성으로 넘어가서 어마어마하죠. 저희 사업이 이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별표 쳐놔야 돼요. 그죠? 별표 5개. 어느 시대에나 그렇지만 미래에도 삶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줄 기술들이 부각될 것이다. 특히 미래 주요 이슈인 기후변화, 기술 발전의 급속한 속도, 자원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이디어들이 주목받을 것이다. 미래의 중심,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 있는 것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전자화폐. 최초의 세계 단일 통화는 전자화폐가 될 것이다. 그들은 엄격한 규제, 국가 기반 경제의 영역 밖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암호화한 화폐는 오늘날 복잡한 금융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세계 성인 인구의 절반, 즉 25억 명 이상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물건이나 서비스를 지급하고 빌리곤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자화폐를 사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분야의 기회는 거대하다. 전자화폐가 나오는 것은 거대하다. 벌써 나왔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소행성 광업. 2004년 유럽 우주국의 우주선 로제타에 실려 발사된 착륙선 필레가 10년 만인 2014년에 해성 67P의 표면에 착륙했다. 비록 배터리 방전으로 해성 표면을 탐사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과로 인해 우주에 대한 관심은 새롭게 시작되었다. 우주 탐사를 보내는 기업과 학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소행성이 있는 자원의 채취다. 백금 기반 금속에 관한 인간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원료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이를 충족시켜주는 우주 개발에 문 익스프레스가 앞장서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즉시 학습.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학습의 수요가 급증한다. MIT 미디어랩 설립자인 니콜라스 네그로 폰테 교수는 알약을 먹는 것만으로 영어를 배우거나 기똥차다 그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황당해 보이지만 이 예측은 기억 형성 분자가 동물의 뇌에서 활동하는 것을 관찰한 결과에 기반을 두고 진행된 예측이다. 야, 너무 좋다, 그쵸? 즉시 학습의 개념은 학습에 관한 하나의 큰 돌파구이며 조 달러 단위의 산업이 된다. 야, 이런 게 있으면 조단이 되죠. 와, 대박. 사먹고 싶은데요. 인도어 하나에, 영어 하나에, 일어 하나에, 중국어 하나에. 매달만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이야, 끝내주네. 네 번째, 사물 인터넷. 또한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은 사물이 가진 특성을 더욱 지능화하고 인간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여 자동화하며 그래서 다양한 연결을 통한 정보 융합으로 인간에게 지식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다. 사물 인터넷 시장은 급속히 성장해 2020년에 1조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의 노화 예방과 치료, 우리하고 직접적인 또 관련이 있죠. 모든 사람이 노화를 멈추고 영원히 살기를 희망한다. 혼은 영원히 살아요. 근데 몸은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이건 가짜는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뭔가 마음은 연결선이 있어요. 놓지 않으면. 몸은 이제 놓게 되는 거죠. 놓는 게 아니라 지가 이제 사라지냐 할 수 없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하루에 10만 달러만 지불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모두 10달러만 모두 10달러를 낼 것이다. 그쵸? 수명을 연장한다면 10달러. 10달러를 내는 사람이 1억 명이라면 연간 3조 6천억 달러의 수익이 난다. 다가온 천년을 위해 필요한 고소득을 가져다 줄 산업 중 하나다. 이거를 영원히 살기를 어떻게 연구를 할까? 그죠? 다음 생에는 이런 거 있잖아. 미리 보고 연구하는 그런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플라스틱을 완전히 녹여가지고 한 번씩 그런 생각은 해요. 플라스틱 때문에 동물들 막 생물 파괴, 생태계 파괴되는 게 많잖아요. 막 그래서 저 플라스틱을 완전히 녹여서 진짜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더 완전히 이게 그냥 자연에 그냥 집안에서도 뿌려가지고 이게 비료가 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57분. 네, 2026, 6일차인가요? 네, 5일차였죠? 네, 6일차. 네, 무인기 드론 서비스는 여기 또 이제 하겠습니다. 책이 되게 빨리 나가는데요. 그쵸? 제가 뭐 설명할 일은 뭐 많이 없기 때문에 금방 벌써 반은 안 됐는데 조금 있으면 반이 되고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빨리 읽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토요일, 오늘 벌써 목요일이죠. 야, 진짜 정말 빨리 지나가네. 토요일 날 수업. 누구야? N씨네. 출근하는 거야? 그랬구나. 아이고, 이뻐라. 예. 토요일 날 또 수업 있고요. 끝나고 호킨스 박사님 영상. 살아계셨을 때 딱 한 번 뵀죠. 근데 살아계셨을 때는 잠깐 그 휠체어에 앉아 계셨던 모습만 봤어요. 축도 받고 그 축도해 주신 그 호킨스 박사님 주신 스톤, 돌 받아오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저렇게 정정하시게 막 설명하시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이제 영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점점 보다 보면 내가 변화가 됩니다. 예, 영적인 부분에. 그래서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내셔서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5월 30, 31일 시간을 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닐걸요. 그래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크릿 5월 30, 31일. 이날 무슨 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기 싫다. 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되죠. 변형이 되어야 됩니다. 5월 30, 31일, 그다음에 6월 21일. 누군가에게 또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날입니다. 다 초대하시는데 집중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